네, 혁신의 유혹이라는 책은 제가 좋아하는 책입니다. 제가 컨설턴트가 되기 전에 컨설턴트 직업에 대해서 두 가지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과연 컨설턴트란 직업이니 모두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좋은 직업인가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만 하는 직업이 아닌가. 저는 컨설턴트 되기 전에 제가 했던 것은 엔지니어였습니다. 생산 기술 업무를 했었고 제품 개발을 하는 기업에 속해 있는 엔지니어로서 일을 하다가 컨설팅 업종으로 싹 이렇게 전직을 하게 됐는데, 들어오면서 제가 이 컨설팅 업종으로 갈까 말까, 또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과연 남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러니까 도움을 줄 수 있는 직업인가에 대해서 제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당시에 알고 있었던 모든 컨설턴트들은 강사였는데 강의를 하는 거예요. 말만 하는 거죠. 근데 회사에 와서 강의를 듣긴 들었는데 회사가 바뀌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혁신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회사가 혁신되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느낀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 컨설턴트라는 직업이 이 남에게 좋은 말만 하고 감정만 싹 좋게 만들어 놓고 나서 절망에 빠지게 하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저 앞까지 갔다 왔는데 실제 상황은 바뀐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어떤 분야는 아닌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컨설팅 업체에 딱 들어와서 어느 일본 전문가가 강의하는 내용을 배우기 위해서 청강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강의자의 뒤에 앉아서 강의를 딱 하는데 일본 컨설턴트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현장에는 낭비가 참 많습니다. 낭비. 개선의 대상이 참 많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를 들어서 토요타에서는 7가지의 낭비가 있다고 합니다. 부가치가 없는. 예를 들어서 이곳에 있는 물건을 잘 옮기고 나면 옮기기 전과 옮기고 나서의 물건이 똑같기 때문에 물건 사는 사람은 운반에 대해서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물건이 동일하니까. 그래서 토요타는 그런 것을 운반의 낭비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장에서 물건 만들다 보면 사람이 대기하기도 합니다. 자재가 결품나기도 하고 설비가 고장나기도 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물건 만드는 과정에서야 대기야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재야 뭐 결품 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지만 물건 사가는 소비자 입장에서 봐서는 물건 만드는 공장에서 물건을 안 만들고 있고 대기하고 있으면 그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대기의 낭비라고 합니다. 등등 이야기를 하면서 7가지의 7대 낭비를 설명을 쭉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시범을 한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프레스라는 기계에서 제품을 만드는 사람을 생각합시다. 어떻게 작업하자면 원자재를 철판을 가져다가 들어서 기계에다 딱 물리고 기계에 셋업을 하고 그 다음에 스위치 버튼을 눌러서 작업 끝나면 그걸 빼내서 확인하고 검사하고 그 다음에 완제품통에다가 물건을 놓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한 일을 하루 종일 반복합니다. 자,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낭비적 관점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재를 들어서 기계에 올려놓으면 이것은 전후에 있어서 변화가 없기 때문에 공정 내 운반의 낭비입니다. 변화가 없으니까 운반의 낭비입니다. 스위치를 딱 누르면 작업하기 위해서 기계에 내려오는데 내려오고 있는 동안에는 잘리기 전까지는 공기만 누르고 있기 때문에 공기는 아무리 눌러봐야 부가치가 없기 때문에 에어 프레싱 낭비입니다. 공기 누르는 낭비입니다. 드디어 물건을 만나서 쫙 잘리는 순간 소리가 납니다. 그건 의미 있습니다. 잘리고 나서 다시 원위치 복귀하는데 다음 작업을 위해서 원위치 준비 복귀하는 것은 준비의 낭비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원위치 복귀. 이건 부가치는 없습니다. 물건을 검사하는데 합격인가 불합격 검사하는데 아무리 검사를 한다 해서 물건 상태가 바뀌는 거 없습니다. 검사의 낭비입니다. 검사 끝난 물건을 완제품통에 담아놨는데 그것도 장소 이동했으니까 공정 내 운반의 낭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계 앞에 붙어서 하루 종일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부가치는 것은 소리 나는 순간만이기 때문에 그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mm짜리 철판원을 500장을 잘랐다고 가정합시다. 1mm 500장 잘랐으니까 500mm 자르지 않았습니까? 프레스 기계가 꽝 하고 내리는 5m를 지나가는, 그쵸? 뭐 그 500mm를 지나가는데 걸렸던 시간은 1초도 안 걸릴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프레스 기계 앞에서 하루 종일 일했다고 하지만 그가 실질적으로 고객 관점에서
부가치 창출했던 시간은 1초도 안 된다는 것을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모든 시간은 고객 관점에 봐서는 낭비입니다.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강의를 듣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아는 저를 비롯해서 제가 아는 모든 사람이 엄청 일을 열심히 성실하게 부지런히 일하고 생각해서 가동률이 얼마입니까? 부가치율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밀도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말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미니멈 85%죠. 잘하면 99%죠. 어떤 사람이 일을 85% 잘하고 있다는데 100점 되게 만든다 해봐야 15점밖에 더 올라갈 갭이 없잖아요. 근데 이 강사가 설명 말 들으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한 시간 3,600초 동안에 1초도 부가치 없고 3,600초 3,001초 뺀 나머지 3,599초가 낭비스럽다. 개선의 대상이다. 이렇게 말하니 저는 그 관점이라는 것이 저런 선생님에게 상당히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야, 그러한 시선으로 일을 본다면 이건 뭐 손댈 게 엄청나게 많네. 생산성 2배 올리는 거, 부가치율 2배 올리는 거, 의미 있는 활동 더 많이 하는 것은 3,000분의 1밖에 안 되는 부가치 있는 활동을 3,000분의 2만 되게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뭐 그래도 이게 생산성이나 의미 있는 활동이 2배가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일본 그 전문가가 강의한 내용을 뒤에 앉아서 청강하면서 아, 내가 그러한 일을 돕는 사람이 되었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뭘 느끼냐면요. 나도 혁신하는데 도움되는 사람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무슨 말이야? 말쟁이가 아니고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하고요. 새로운 관점으로 현상을 보게 하고 그걸 도전하기 위해서 그것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에 대해서 저는 컨설턴트라는 직업에 들어와서 처음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그 강의를 듣게 됐었는데 그 강의 들으면서 제 직업에 대해서 강한 이제 도전의식과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러다가입니다. 1년 지나서 제가 일본에 연수를 받으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10주 연수 코스였어요. 3달 정도, 뭐 10주니까 하여튼 90일 정도의 뭐 이렇게 프로그램이었었는데 약 3달 정도. 하여튼 일본 연수를 가서 이제 일본 컨설턴트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일본 컨설턴트가 강의를 하는데 그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현장에 물건을 만드는 모든 과정은 물건만 놓고 보면 상태가 4가지 상태가 있습니다. 물건만 놓고 보면 첫째, 운반되기든 작업되기든 어떤 모양이라도 대기하고 있는 상태, 가만히 머물러 있는 거죠. 정지하에서 가만히 머무르는 상태가 있습니다. 2번, 작업하기 위해서 뭔가 목적을 위해서 이동되고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운반되고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업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작업하는 시간. 작업 끝나고 나면 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검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작업하는 것, 검사하는 것, 운반하는 것, 가만히 대기하고 있는 것, 가만히 있는 것. 4가지 상태 외에는 물건은 다른 상태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물건은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데 가만히 있는 저장된 상태, 운반되고 있는 상태, 작업되고 있는 상태, 검사되고 있는 상태, 그 4가지 상태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건이 공장에 도착해서 완성품이 돼가지고 보관됐다가 나갈 때까지 걸리는 전체 소요 기간을 리드 타임이라고 한다면 전체 리드 타임을 100이라고 하면 100 중에서 4가지 상태의 비율은 몇 퍼센트 될 것 같습니까? 하면서 저에게 자료를 설명하기 시작했는데 보니까 저장, 보관, 대기되는 가만히 있는 저장 상태가 무려 97%가 넘는 거예요. 운반되는 시간 다 더해봐야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작업하는 시간도 다 해도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검사하는 시간도 1%도 안 되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의미 없이 가만히 누워있는 이 시간을 반만 줄여줘도 기간이 반 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줄일까요? 하면서 아이디어를 내서 자기가 개선한 사례를 설명하는데 개선 전에 3주 걸렸던 것을 개선 후에 하루에 끝내는 거예요. 개선 전 3주가 개선 후 하루. 저는 물건 만드는 공장에서요. 물건이 들어와서 나갈 때가 걸리는데 제조 리드 타임이라 해서 제조 기간이 일주일 들고 11일 걸리는 것을 저는 항상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본 컨설턴트가 뭐라고 하면 물건이 놓여있는 상태는 넷 중 하나인데 나머지 3개는 다 더해봐야 1%, 2%, 3%밖에 되지 않고 97% 이상의 시간이 잠자고 있는 시간인데 이거 왜 이렇게 잠자는지 미리 알아봐가지고 잠 안 자게 해주면
그러면 주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개선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3주의 리드 타임을 1박 2일로 바꾸는데 개선안이 두세 개밖에 되지 않고 그러니까 정책 없애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개선안이니까 원자의 정책을 어떻게 없앨까? 재고는 어떻게 없앨까? 완제품 재고의 정책을 어떻게 줄일까? 아이디어가 심플하고 간단해요. 적용하는 것도 한 달이면 돼요. 매우 간단하고 심플한 개선안을 가지고 생산의 리드 타임이 반으로 금방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컨설트 되고 나서 일본에 가가지고 10주 연수를 받으면서 일본의 전문가로부터 그걸 들으면서 많이 놀랐어요. 장에서 QCD가 중요한데 퀄리티, 그다음 원가, 코스트, 그다음 딜리버리. 딜리버리에 있어서 납기 때문에 다 걱정하는데 물건 빨리 만들어주세요. 납기 준수해주세요. 말하는데 아니 원자를 집어넣어가지고 완성분들 걸리는 시간이 10일도 걸리고 한 달도 걸리는 것을 하루 이틀 만에 끝낼 수가 있다면 야 이건 대단한 기술이다. 저는 일본 연수를 다녀오고 나서요. 우리나라 국내 기업을 방문해서 기업을 다니면서 그런 혁신에 대해서 배운 대로 시도를 해보고 적용하기 시작했는데 변화가 발생하는 거예요. 혁신이 되는 거예요. 생산성이 올라가기 시작하고요. 리타임도 줄기 시작하고 품질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재미난 것은 QCD라고 하는 거, 품질, 제조해서 물건을 만드는 과정에서 품질에 대한 개선, 생산성이나 이 모든 게 서로 연관고리가 있어가지고 하나가 좋아지면 나머지 두 개도 덩달아 좋아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어느 공장에 생산성이 향상됐으면 좋겠다 해서 저한테 지도를 요청해서 제가 공장의 레이아웃을 변경했습니다. 떨어져 있는 설비들을 좀 붙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쪽에서 낭비가 없어지도록 생산 효율이 생기도록 해서 드디어 뭐 했습니까? 공수가 절감되도록 해서 생산성을 30% 올렸거든요. 이제 최종 보고의 날짜가 됐습니다. 보고 날짜 발표를 딱 해서 저는 결과 잘 나왔어요. 개선 전보다 개선 후에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생산성 30% 올랐어요. 저는 혁신에 대해서 지도했던 사람으로서 목표 달성이니까 기분 좋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표자가 발표하는데 뭐라고 발표한 줄 아세요? 유용효과 하면서 효과, 이번 활동의 결과 발표하면서 품질이 반 줄 걸 기대했는데 불량률이 현재 반 줄 걸 기대했는데 10분의 1 이하로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발표하면서 부수적으로 생산성 30% 올라가고 아니 저는 생산성 30% 올리는 거 주의했는데 저는 품질은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나중에 결과 나오고 나서 발표를 쭉 하는데 품질이 10배 이상 향상됐어요. 불량률이 10분의 1로 줄었어요. 물론 생산도 좋아졌고 근데 그 회사에서는 품질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품질이 그렇게 많이 좋아진 것에 대해서 더 이렇게 의미를 많이 부여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컨설턴트로서 이게 기업을 방문하면서 그 기업의 변화 관리, 혁신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게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혁신의 유혹이라는 이 책을 접하게 되어서 컨설턴트인 제가 어찌 보면 혁신과 변화의 전문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제가 이 책을 딱 봤더니 이 책이 마음에 들었어요. 마음에 든 것을 크게 둘로 나눠서 7가지 정석, 아까 도요다의 7대 낭비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이 혁신의 7가지의 정석에 대한 것을 설명했습니다. 근데 그 7가지 정석이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그래 맞아 이렇게 7가지 하면 되지 라고 동의가 된다는 건 첫 번째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요. 제가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컨설턴트 직업인이 되고 나서 제가 매우 보람을 느꼈던 것은 관점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현상을 보는데 어떤 관점으로 어떤 기준과 잣대로 보게 되면은 뭐가 보이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일한 관점에서 보면 개선할 수 없어요. 혁신할 수 없는데 새로운 관점에서 들여다보면은 보이는 게 많아요. 그 때문에 효과가 많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책에서 일반적인 혁신에 대한 많은 책에서 설명하지 않는 몇 가지의 새로운 관점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건 정말 메리트가 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관점에 대한 이야기 몇 가지를 먼저 드릴게요. 그래서 이 책이 설명하고 있는 많은 관점들이 있는데 일반 책이나 일반 우리 같은 상식에서 말하지 않는 관점들이 있는데 그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개념들이니까 그걸 먼저 쭉 몇 가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라서 다시 요점적인 차원에서 이 혁신의 유혹에서 말하는 7가지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을 7가지를 하나씩 해서 7가지를 설명해 드리는 것으로 제가 이번 강의를 이 책에 대한 혁신의 유혹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혁신에 대해서 관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혁신한다고 하면 무조건 열심히 바꾸려는 데만 관심 갖고 있는데 이 책에서는 그걸 딱 나눠가지고요. 이렇게 말했어요. 딱 그래서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두 종류 혁신이 있는데 하나는 비즈니스 모델 혁신이 있고 하나는 기술 혁신이 있다. 그래서 기술 혁신, 비즈니스 모델 혁신. 그러니까 혁신의 종류를 둘로 쪼갰어요. 제가 만나는 기업들의 거의 대부분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이 얼마나 한 3분의 2 정도는 혁신하면은 주로 뭐니까 기술 혁신을 생각해요. 특히 벤처 기업들이요. 가장 대표적인 키워드가 뭐냐면 신기술 신공법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면 새로운 공법을 만들어내면 과거보다 뭐가 되면 혁신돼요. 얼마나 혁신될까요? 예를 들어서 뭐 품질도 많이 좋아지고 제조 원가나 가격과 비용이 반 이하로 줄어버리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성능 좋아지면서 가격이 반 내려가니까 이건 상당히 메리트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걸 뭐랍니까? R&D라고 말해요. 기술 개발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기술 개발력과 R&D력이 뭐합니까? 그 기업의 미래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시대를 이렇게 싹 바꿔가요. 예를 들어서 애플사에서 신제품 만드는 것들 거의 다 기술 혁신이죠. 예를 들어서요. 제가 좋아하는 사례를 설명해 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일본에 전자계승기 만드는 업체 중에요. 샤프라는 업체가 있고 카시오라는 업체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카시오라고 하는 업체의 R&D 기술연구소장이 아주 의욕적이고 도전적인 분이 기술연구소장으로 취임이 됐어요. 그럼 기술연구소장이 되었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연구원을 딱 모아놓고서 도전을 시켰습니다. 여러분은 전자계승기만 개발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뉴 모델을 만듭시다. 새로운 제품을 만듭시다. 이 새로운 제품은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일단 고객 관점에 와서 밸류, 가치가 2배는 좋아져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는 성능이 많이 좋아지거나 가격이 많이 싸지거나 자우자 둘 다 좋아지거나 그래서 고객 관점에서 밸류라고 하는 것, 가치라고 하는 것은 성능에 비례하고 가격에 반비례하니까 공식을 잘 계산해가지고 2가 넘도록 하세요. 2배. 2배의 가치 창출. 그러한 모델을 3달 만에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요구한 거예요. R&D 기간을 90일 줬어요. 뭐라고 말하면서 90일 줬냐면 이 카시오에 기술연구소에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 돼가지고 뭐 이렇게 쫙 알아봤더니 전 세계 미국의 뭐 제너럴 일렉트릭을 비롯해서 많은 회사가 프로젝트를 하면 프로젝트 기간이 교과가 90일이라는 거예요. 90일 도전하고 이루지 못할 꿈이 없다는 거예요. 신제품 개발에 있어서 90일 만에 신제품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신제품은 기존 모델보다는 밸류, 가치가 2배는 좋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능이 좋아지게 하든지. 여하튼 그 말을 들은 카시오의 엔지니어들은 90일 동안 열심히 일했어요. 신제품을 딱 만들었어요. 그 성능도 좋아지고 약간 아이들 배워가지고 아이들 가지고 해서 가치가 2배 이상 좋아진 그 물건을 만들어서 드디어 뭐합니까? 시중에 판매하게 됐죠. 판매됐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연구소에서 신제품을 만들어서 개발해서 그 물건을 팔았으니까 이제 그 얼마나 잘 팔린 거 보면서 보람을 느끼면 되겠다.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R&D 연구소장은 연구를 다 모아놓고 아니 뭐하고 들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죠? 아니 뭐하다뇨 지금 저희가 신제품 만들어서 잘 팔리는 거 구경하고 있는데요. 아니 무슨 소리 하냐고 신제품 만들어서 또 만들어야지. 다시 9개월 동안에 지금 만든 물건보다 밸류가 2배가 좋아지는 물건을 또 개발해. 이렇게 말했어요. 그 에디슨이라는 사람 알죠? 발명왕 있잖아요. 그가 연구소를 만들어서 그게 이제 지금 현재 제너럴 일렉트릭입니다. 그러니까 제너럴 일렉트릭의 창업자가 에디슨이에요. 에디슨은 발명왕이에요. 그는 발명을 매일같이 발명했어요. 그는 발명에 대해서 이제 뭐 폭 빠진 사람이에요. 그가 연구소를 만들었으니까 자기와 같이 연구한 연구원들에게 숙제를 줍니다. 뭐라고 숙제인 줄 아세요? 하루에 발명 하나씩 하세요. 그리고 6개월에 하나 정도는 위대한 발명을 해야 됩니다. 그랬어요. 위대한 발명. 이게 미션이었어요. 에디슨은 발명왕이었기 때문에 에디슨과 같이 일하는 사람은요. 매일같이 뭔가 하나씩 내놔야 돼요. 매일같이. 그리고 그것도 유효기간이 있어 6개월 정도 되면은 위대한 발명을 한 건씩 내놔야지 자기 목숨이 제대로 일한다는 평가를 받는 것이지 그걸 못하면은 평가 못 받았던 시절이 과거 에디슨 시절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카시오의 R&D 기술연구소장은 3개월에 제품 딱 만들어가지고 시중에 판매되는 걸 보면서 연구원들 뭐냐니까 이제 그거 끝난 이야기고 그보다 밸류가 2배 좋은 물건을 다시 3개월 만들어라는 거야. D-Day 90일.
3개월 동안 카시오 연구소 엔지니어들이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CF를 딱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드디어 이제 이번 성공했습니다. 밸류가 2배 좋아져서 딱 발표를 했어요. 발표해서 딱 보여주고 나니까 잘 됐다는 거예요. 이제 이거 양산해가지고 팔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뭐라 합니까? 앞으로 3개월 동안 이거보다 밸류가 2배 좋아진 물건을 또 개발하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것을 이 연구소장이 카시오에 몇 년 근무했느냐? 2년 근무했는데 2년 동안에 8모델을 냈어요. 3개월 단위로. 분기에 한 모델씩. 그게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본의 카시오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 사건이 이제 드디어 전자계산기 업계에 어떤 태풍을 일으켰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조그만 전자계산기 만드는 업체가 카시오 신제품이 시장에 딱 나온 걸 보고 성능이 좋잖아요. 기능도 좋잖아요. 그렇죠? 히트 상품이에요. 그걸 가져다가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뜯어보고 모방하고 해서 신제품을 만드는데 개발 기간이 한 8개월 일정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하고 있습니까? 이제 분석 끝나고 기본 설계하고 상세 설계해서 열심히 도면 그리고 있는데 3개월이 지났어요. 아니 도면도 다 안 만들었어요. 근데 시중에 신제품 나왔대요. 그래서 이 도면을 계속 그려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 신제품을 가지고 뭐 좀 봐야 될 것인지가 망설여져서 대책을 한 일주일 동안 했어요. 그러면서 이 디자인 해봐야 지금 나와 있는 제품 못 따라간다는 것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이걸 내려놓고 이번에 나온 신제품 가지고 다시 하기로 했어요. 그쵸? 얼마 잡아서 또 8개월 잡아서요. 우리 생산 개발 기간이 8개월 걸리거든요. 자, 시작해서 또 도면 그리고 있는데 또 나왔대요. 그래서 8개월 동안 그쵸? 제대로 어느 제품 생산 못하고 생산 기간 중에 아린되는 동안도 또 신제품 나왔는데 더 좋은 제품 나왔으니까 지금 만들어봐야 이 만든 제품이 이미 나와 있는 제품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쓰는 말로 그 말이에요. 뒷북친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거 도대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본에 있는 전자계산기 업계가 560개가 있었는데 560개에서 558개가 사실상 사업을 접었어요. 따라가는 회사 딱 하나예요. 우리가 아는 이름 샤프라는 회사요. 샤프는 눈치가 빨라가지고요. 소문을 들어보니까 카시오 R&D 개발 능력 대단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안 만들어내면 나중에 뒷북치게 될 거라는 것을 예감하고 급하게 빨리 만들어서 야 만들어놓은 물건 모방해서 만드는데 뭐 시간 걸려 그대로 뺏기면 되잖아. 그쵸? 이렇게 하고 따라붙어갖고 30일 작전했어요. 30일 작전. 자 카시오가 신모델 하나 딱 내면 샤프 한 달쯤 하면 동종 모델이 딱 나와요. 그래서 카시오 3달 장사하고 있으면 샤프 2달 장사해요. 그럼 또 신제품 딱 나와요. 나오면 카시오 3달 장사해요. 그럼 샤프 2달 장사해요. 두 회사는 계속 경쟁하면서 따라붙고 있는데 3등하는 회사부터는 신제품이 나오질 못해요. 2년 동안 나오질 못했어요. 2년 지나고 났을 때 카시오의 시장 점유율 50%, 샤프 시장 점유율 45%. 나머지 다 더해서 5%. 그게 카시오에 있었던 기술 혁신이에요. 저는 많은 기업의 혁신 중에서 기술력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신기술과 신공법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경쟁력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많은 회사를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면 기술이라고 하는 게 수명이 있다고 생각해요. 기술 수명이 있어요. 그래서 신기술과 신공법은 때가 되면 또 나와야 돼요. 그래서 회사들이 드디어 제품과 기술에 옷을 계속 바꿔 입어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기술을 새로운 기술로 바꿔 입으면서 존재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을 바꾸지 않으면, 공법을 바꾸지 않으면, 그쵸? 미래가 없어요. 그것을 뭐라 합니까? 기술 혁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기업들 중에서 거의 한 3분의 2 정도는 기술 혁신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R&D가 없는 회사는 미래가 없다. 이런 논리를 말해요. 그쵸? 근데 이 책에서는, 혁신의 유혹이라는 책에서는 그것도 한 축이고 또 하나 축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축이 뭐냐면은 비즈니스 모델 창조라는 거예요. 비즈니스 모델 혁신이라는 거예요. 비즈니스 모델 혁신이라는 거 뭘 말하냐면요. 쉽게 말해서 시장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고객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쉽게 말해서 제품과 기술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품이나 기술이나 서비스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타겟 고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루트, 체인망 있잖아요. 유통망을, 공급 체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가치를 제공할 것인가? 이게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타겟 고객이 되겠죠? 어떤 프로세스로, 어떤 루트로, 어떤 유통 채널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어떤 가치를 제공해 줄 것인가? 그게 비즈니스 모델이고 그것이 의미 있는 것을 만들어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죠? 라고 해서 말하는 게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창출,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현재 비즈니스 어느 모델에 어느 회사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쫙 하면 남들이 모방하잖아요. 이렇게. 그럼 시간이 평준화돼가지고 그 비즈니스 모델이 뭐 차별성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럼 다시 또 뭐 하면 되겠습니까? 새로운 방식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비즈니스 모델 혁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콤팩 컴퓨터라는 회사가 퍼스널 컴퓨터를 열심히 잘 만들었어요. 근데 델 컴퓨터라는 회사가 창업을 했습니다. 델이라는 사람이 창업했어요. 창업했는데 그가 만든 제품의 기술은 콤팩 컴퓨터랄지 IBM이랄지 휴럽 패커드랄지 퍼스널 컴퓨터 만드는 회사의 모든 제품과 동등해요. 무슨 말이냐면 기술력으로 봤을 때는 델 컴퓨터가 만드는 퍼스널 컴퓨터나 콤팩 컴퓨터가 만드는 퍼스널 컴퓨터나 같다 그 말이에요. 동일한 물건을 동일한 기술로 동일하게 만드는 게 똑같아요. 그런데 휴럽 패커드나 그 다음에 콤팩 컴퓨터랄지 IBM은 누구를 통해서 물건을 파냐면요. 대리점을 통해서 물건을 팔아요. 도매상, 소매상을 통해 유통망을 통해 파는 거예요. 근데 델 컴퓨터가 전자상거래를 하는 거예요. 오프라인상의 매장이 제로예요. 온라인상으로 홈페이지에다가 클릭해서 주문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델 컴퓨터는 비즈니스 모델에서 공급업체 있잖아요. 미리 사전에 계약을 다 했어요. 어떻게 하냐면 세 군데, 예를 들어서 자 A 부품 공급업체들과 조립업체 있잖아요. 생산해야 되니까 표준화해야 되는 부품을 공급할 공급업체들, 그 다음 인가후 조립업체들, 그 다음 또 하나 있어요. 납품 배송업체 있잖아요. 택배업체. 그래서 이제 관계자 미팅을 한 겁니다. 예, 제가 주문이 오면 부품을 발주를 내겠습니다. 그럼 당신은 표준 부품이잖아요. 그 부품을 이 조립 공장에다가 납품해 주세요. 이 조립 공장에서는 오다를 받으면 오다 베이스로 조립해가지고 물건을 내주세요. 택배업체는 시키는 대로 그 공장에 가가지고 그 물건 가지고 고객에게 배송해 주세요. 이 협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로 이루어지냐면 전화나 지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구두 지시나 회의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컴퓨터를 통해서 전자의 속도로, 전기의 속도로, 전파의 속도로 온라인상으로 지시가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협의를 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부품 발전 메이커에게 표준 부품 발주 나가면 납품하는 시간 얼마 걸려요? 배달하는데?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그 부품은 주문이긴 주문이지만은 표준 부품이거든요. 창고에 물건 있는 거잖아요. 납품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조립업체하고 부품업체하고 거리가 2시간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한 4시간이면 되겠는데요? 4시간. 2시간 곱하기 2. 혹시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4시간이면 됩니다. 그럼 약속하세요. 4시간입니다. 당신은 주문 딱 가면 4시간 되면 물건 잘 창고에 조립공장 물건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4시간이에요? 오케이. 됐어요. 4시간 됐어요. 조립업체는 물었어요. 당신 부품 다 가져다 주면 조립하는데 시간 얼마 걸리겠어요? 한 대 조립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한 대 조립하는데요. 이렇게 머더보드에다가 하고 이렇게 한 30분은 잡아야 되겠는데. 한 대 기준에 했을 때 30분. 30분? 좀 넉넉하게 잡으세요. 실수하면 안 되니까. 2시간이면 넉넉합니다. 딴 거 하고 있더라도 물건만 다 가져다 주고 조립하라 하면 2시간이면 충분합니다. 2시간? 오케이, 됐습니다. 그럼 당신은 그러면 부품만 가져다 주면 부품 도착하는 시 2시간 만에 완제품 만들어 내야 됩니다. 그렇죠? 택배업체는 물었어요. 당신 전화로 호출하면 인터넷망을 통해서 A에서 B까지 가져다 주라 하면 배송 시간 얼마 걸려요? 그랬더니 거리에 따라 다르죠. 거리에 따라 다르죠. 무슨 말이야? 주소지가 온천지에 있을 텐데 그 시간의 거리가 어디에 따라서 이동 시간이 다르죠. 그죠? 그래요? 그러면 맥시멈 얼마 걸리겠어요? 아무리 많이 걸려도 6시간이면 다 갑니다. 한국식으로 말해볼까요? 6시간이면 서울서 부산까지도 6시간 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택배업체 6시간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덧셈을 해보니까 자, 전자상거래상에서 주문이 딱 들어오면은 부품이 조달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4시간, 조립되는 걸 시간은 2시간, 그 다음에 배송하는 시간은 6시간 딱 더하니까 12시간이면 끝장나네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고객이 델 컴퓨터 주문을 딱 하는 순간 컴퓨터가 자동으로 부품업체 발주 나가버리잖아요. 그럼 부품은 4시간 이내에 조립업체 도착하지 않겠습니까? 조립업체도 이미 컴퓨터상으로 자동으로 조립 지시가 다 가 있잖아요. 부품 왔은 거와 받은 주기 2시간 내로 물건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택배업체 자동으로 배송 지시 갔잖아요. 그쵸? 정해진 시간에 도착해가지고 완성된 물건이 있을 거 그걸 딱 포장해가지고 포장된 물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배송 6시간 충분하잖아요. 그래서 델 컴퓨터가 고객에게 뭐라 합니까? 저희가 12시간이면 물건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제가 24시간 약속하겠습니다. 오늘 주문하면 내일 갖다 줍니다. 24시간 내. 라고 공지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주문하고 내일 물건 가져다 납품 대금을 언제 받을까요? 오늘 받을까요? 내일 받을까요? 이게 좀 일반적으로 우리가 물건을 사고 하잖아요. 사면 어떻게 물건 사야 되겠습니까? 물건 받고 돈 주는 거죠. 주문하고 돈 안 주잖아요. 근데 오늘 주문하는데 오늘 일찍 주면 오늘 저녁에 물건 온다는 거예요. 늦어도 내일까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물품 대금을 늦어도 내일 줘야 돼요. 늦어도. 그렇죠? 근데 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 오늘 내일 상관인데 그냥 오늘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 주문한 거 우리 다 일을 다 하는데 물건 다 만들어놨는데 돈 안 주면 되겠냐 이거예요.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내일까지 물건 못 대주면 우리가 뭐 손해배상도 하고 다 환품도 다 한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건 돈 미리 주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인터넷 예약할 때 모델을 고르잖아요. 뭐 자기가 원하는 것들 골라서 딱 해서 드디어 이제 예약 끝나고 뭐 결제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어 티켓 하듯이 그죠? 결제 딱 해서 결제까지해서 자기 신용카드 결제 금액 있잖아요. 딱 해서 클릭을 딱 하는 순간 컴퓨터가 자동으로 차차삭 이렇게 뿌려지고 그러니까 12시간 정도 시간 지나면 고객의 물건을 받도록 시스템을 구축한 거예요. 누가요? 델이. 델은 컴퓨터 쓸 줄 아는 고객만 고객으로 삼습니다. 왜? 전자상거래 해야 되니까. 그렇죠? 유통망은 전자상거래라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유통망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네트워킹 있잖아요. 이 사업에 관계된 비즈니스에 관계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회의를 해가지고 협의를 딱 해가지고 프로세스를 딱 정립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델의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럼 델의 비즈니스 모델이 드디어 오픈돼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제품은 똑같아요. 기술도 똑같아요. 소비자 입장 똑같은데 여하튼 오늘 주문해서 내일 물건을 받는다는 게 납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배송을 해주니까 일반적으로 저기 전자 어디 그 가게 가가지고 사면 내 들고 와야 되잖아요. 좀 불편한데 이거 너무 간단하고 좋은 거야. 소문으로 누가 그래 샀다고 하는데 너무 편하고 좋대요. 물건은 똑같은데. 일반적으로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요. 제조업에서 어떤 게 있냐면 운전자금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운전자금이요. 어때 왜 필요하냐면요. 내가 물건을 만들어 팔려면 원자재를 돈 주고 사다가 인건비 주고 월급 줘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팔릴 때까지 재고 보관하고 있다가 드디어 물건 팔리고 나서 돈 받으면 이제서 이 돈을 가지고 뭐 합니까? 재료비, 인건비, 경비에서 모든 비용을 다 처리해줘야 돼요. 그래서 일단 내 돈을 갖고 물건을 먼저 생산해야 돼요. 돈은 나중에 받고. 그래서 뭐가 발생? 외상 미수금이 발생해요. 제공재고도 있고. 공장에 있는 제공재고의 모든 물건들은 다 이미 돈이 지불된 것들이에요. 근데 델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부품 발주를 매일같이 내잖아요. 매일같이 매 순간 내고 있는데 이거 그때그때 계산하기가 너무 복잡하고 불편해요. 그래서 말하면 월말 정산해줘요. 계산하기 복잡하니까 월말 결산해줘요. 그러면 1월 1일 날 입금된 물건 있잖아요. 1월 31일 날 돈 나가는 거죠. 1월 2일 날 입금된 물건은 1월 30일 날 나가는 거죠. 1월 29일 날 물건 들어온 거 있잖아요. 입금된 거 있잖아요. 입금되고 주문 들어온 것은 1월 30일 날 나가는 거죠. 그렇죠? 자, 델 컴퓨터가 어떤 일이 생기냐면 평균 월 매출액의 15일분이 현금으로 통장에 먼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선행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돈이 있어야지 돈이 운전자금 있어서 공장을 돌리죠. 이 말 하는데 델은 돈부터 받아놓고 나중에 주기 시작해요. 월급날 돼야지 월급 인건비 주고.
얼마를 내야지 부품이 죽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캐시플로우 할 때 우리가 쓸 때 뭐냐, 운전자에서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게 내 돈 없는 거예요. 빚내가지고 먼저 물건을 만들고 하는데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 보험부터 받아놓고 장사하니 또 돈도 어떻게 돼, 계산기 다 눌러가지고 받는 돈이 얼마다 100이라고 생각합시다. 100이면은 이거 재료비에서 부품 가격 얼마, 조립기 얼마, 뭐 그 다음에 저기 뭐합니까, 택배비 있잖아요. 얼마 이거 딱 계산해 100분율로 딱 해놨어요. 그래서 뭐 합니까? 이거 이익이 딱 22%뭐 숫자 나오는 거예요. 그냥 주문만 오면은 컴퓨터에 의해서 계산대로 돌아가는 게.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이 뭐였습니까? 컴팩과 휴렛패커드와 IBM을 제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이 시간 현재 델 컴퓨터는 퍼스널 컴퓨터 비즈니스 분야에 있어서 월드 베스트 영역에 속해 있어요. 컴팩 컴퓨터 세계 1등 했던 1995년에 1등 했던 컴팩 컴퓨터는 퍼스널 컴퓨터 부문이 망해가지고 휴렛패커드에 합병되고 말았어요. 합병된 이후에 지금 규모가 커졌어요. 이제 인제서부터 대를 눌렀어요. 그렇죠? 대를 눌렀긴 하지만 그러나 경쟁력이 대를 충분히 능가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자, 그러면 델 컴퓨터가 성공했던 비결은 기술력입니까? 이 말이죠. 그 아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술력입니까? 이렇게 말하면 이제 성능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말이 우리가 말하죠. 휴렛패커드에서 만든 퍼스널 컴퓨터하고 델과 놓고 보면 이게 좋다. 아까 카시오 같이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퍼스널 컴퓨터에는 IBM 거나 휴렛패커드 거나 델 거나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제품이나 LG전자 제품이 기능 똑같다 그 말이에요. 소비자 입장에 봐서는. 그렇죠? 이러한 혁신을 뭐라고 합니까? 비즈니스 모델 혁신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비즈니스 모델 혁신. 그래서 요새 보면 신기술이 계속 많이 나오잖아요. 전자화가 많이 되고 있고 디지털화가 많이 되고 있고 많은 게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뭐가 필요합니까? 비즈니스 혁신이 필요하다는 거죠. 비즈니스 모델 혁신이. 그렇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혁신의 종류를 둘로 나눠버렸어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는 기술 혁신이라는 게 있고 기술 혁신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 혁신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혁신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 책에서는 혁신을 3단계로 나눴어요. 1단계 점진적, 그러니까 점진적이게 완만하게 정상적으로 보수적으로 천천히 하는 거 있잖아요. 점진적 혁신. 두 번째는 애매한 거, 중간 혁신, 중간적인 혁신. 세 번째 파격적인 혁신. 혁신이라는 용어를 아까 이제 제가 혁신은 종류 두 종류가 있다 했죠. 비즈니스 모델 혁신이라는 게 있다 했잖아요. 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기술 혁신이 있다 했죠. 혁신의 종류는 두 가지 영역이 있다. 그렇죠? 우리가 익숙한 것은 기술 혁신이 익숙한 거고. 근데 또 하나의 영역이 있는데 기술과 전혀 관계없이 비즈니스 모델 혁신이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두 가지 영역이 있다 했어요. 근데 그 혁신을 풀어가는 방법론에 있어서 뭐냐면 점진적인 혁신이라는 게 있고 중간적인 혁신이라는 게 있고 파격적인 혁신이라는 게 있어요. 자, 점진적인 혁신이 뭘까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만들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기술 개발도 열심히 하고 프로세스 개선도 열심히 하고 비즈니스 모델 개발도 열심히 하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걸 적용해가지고 어제보다 나은 프로세스도 개발하고 비즈니스 모델도 개발하고 유통망도 개선하고 계속적으로 발전해 가자. 그래서 우리는 신제품도 만들어야 되겠죠. 내년 또 신제품 출시할 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R&D도 열심히 하고 다 잘하자. 열심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러니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계속적으로 추구해 가자. 뭘? 두 가지 다.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혁신도 추구해 가고 기술 개발도 추구해 가는 것을 하자. 그걸 뭐라 하냐면 여기 이 책에서는 점진적인 혁신이라고 그랬어요. 점진적인 혁신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모든 기업이 하고 있고 그거 안 하는 회사는 정체하는 것 이퀄 쇠퇴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기업에 있어 혁신하지 않고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 안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점진 혁신은 누구나 다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공통 과제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또 뭐를 말하냐면 근데 중간적인 혁신이 있다는 거예요. 중간적인 혁신, 중간 혁신. 그건 뭐냐면 둘 중 하나 붙잡는 거예요. 우리 회사의 성격을 딱 보니까 우리 회사 R&D 팀장 있잖아요. 팀장이 정말 마음에 드는 거예요. 뭐냐면 기술력이 최고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기술력이 최고인 R&D 팀장을 써먹을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겠습니까? 신기술 개발이죠. 신제품 개발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뭡니까? 아까 마치 카시오의 R&D 전략같이 기술로 리딩에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신제품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부에서 반도체 칩을 만들었어요. 무의 법칙 해가지고 반도체 칩 전문가가 한 18개월 정도 걸리면은 2배 정도 집적도가 좋아진 CF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기술의 혁신이 너무너무 빠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매우 도전적인 삼성전자의 황창규 전문 경영인은 그걸 뭐라 했습니까? 황해 법칙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12달 만에. 18개월 말고 12달 만에 2배의 집적도를 물고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언했어요. 그리고 24시간 일했어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 정말 세계 최고의 월드. 우리 한국 사람 기지 있잖아요. 빨리빨리. 이게 이제 우리 트레이드 마크예요. 그래서 엄청 빨리 해버렸어요. 세계 최고의 전문가 18달 이게 많은 것을 그냥 돌파해버리고 12달 만에 딱 끝내가지고 황해 법칙을 증명을 딱 했어요. 세상에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황창규 뭐라 했습니까? 황해 법칙은 계속 증명할 겁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음에 또 만들고 다음에 또 만들고 다음에 또 만들어서 7번 연속해서 만들고 났더니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가 세계 1등이 돼버린 거예요. 뭐가 똑같습니까? 그러니까 카시오가 똑같죠. 카시오가 세계 1등 된 건 어떻게 했습니까? 3개월 단위로 8번 시제품 만들고 나니까 그냥 뭐 옆에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나만 홀로 있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정상에.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가 황해 법칙을 7번 증명하는 과정 속에서 7번 증명하고 주변을 둘러보니까 막 다 망해버린 거예요. 그쵸? 안 보이는 거예요. 경쟁자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게 기술 혁신이다. 그죠? 그래서 중간적인 혁신은 뭘 말하냐면 기술로 가든지 하나 있잖아요. 잡아서 들어가라 이거예요. 기술 혁신의 가장 대표적인 성공사 중에 하나가 애플사예요. 애플사의 매우 큰 강점은 뭐냐면 워즈라는 사람인데 워즈라는 사람이 쉽게 말해서 이렇게 컴퓨터나 프로그램이나 실제품 개발 이쪽에 귀재고 천재고 정말 대단한 천재예요. 그 천재에게 기술 개발을 어떻게 드라이빙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스티브 잡스죠. 그래서 그걸 프로모션하고 만들었어요. 워즈는 기대에 부응했어요. 그래서 그 제품을 갖고 세상을 확 뒤엎어버린 거예요. 그게 애플사의 기술 혁신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기술 혁신으로 가든지 아니면 요새 보면은 스마트폰 시대이고요. 다양한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새로운 유통 채널을 만든달지, 새로운 고객을 창출한달지, 새로운 서비스 창출한달지,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면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사업 혁신할 수 있잖아요. 비즈니스 모델을 바꿔버리든지 어떻게 바꿔요? 조금 바꾸면 근본적으로 바꿔버리는 것을 중간혁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세 번째 하나가 파격적인 혁신. 파격은 뭘 말해요? 둘 다 같이 가는 거예요. 자, 엔지니어는 기술혁신을 책임져서 그쪽으로 확 몰아가고 관리 조직 있잖아요. 엔지니어 아닌 사람은 비즈니스 모델 벤치마킹 연구해가지고 그걸 확 하고 딱 해서 내년이 되면 우리 회사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새로운 신제품으로 사업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라고 도전하는 것이 뭐합니까? 파격적인 혁신이라는 거죠. 잘 연구해보면요. 지금 말을 딱 들어보면은, 이제 이해는 다 됐잖아요. 이해는 다 들어보면은, 파격적 혁신이 가장 멋있어 보이잖아요. 파격적 혁신을 하고 싶지만은 못하는 이유가 4가지가 있어요. 파격적 혁신을 하고 싶지만은 못하는 이유가 4가지가 있어요. 1번, 기술이 없어서 못해요. 기술 혁신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루아침에 엔지니어가 길러집니까? 하루아침에 그런 기술 혁신을 할 수 있을까요? 극히 어려워요. 극히. 그러니까 창조적인 소수자만이 그걸 할 수가 있는 것이지 누구라도 그걸 기술 혁신을 잘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유능해야 되죠. 그 기술력의 전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 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저희 회사도 기술 혁신 하고 싶은데 아쉬운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엔지니어가 없네요. 그죠? 할 사람이 없네요. 기술 혁신을 창조적인 그런 신제품을 세계를 리딩할 만한 그런 신제품을 만들어낼 만한 사람을 우리가 확보하고 있지 못합니다. 기술이 없습니다. 기술이 없으면 기술 혁신 못하죠. 그렇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건 못하죠. 두 번째, 시장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벤처기업들이 망한 이유 중에 거의 90%가 뭐냐면요. 기술이 너무 빨리 나와가지고 시장이 안 알아주는 거예요. 아직 시장이 성숙되지 않았어요. 시장이 성숙되지 않았으면 뭐합니까? 매니아층은 소수의 매니아는 물건을 살 수 있겠지만은 매출이 안 생기고 회사 규모가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직 시장이 없는 거예요.
내가 기술 혁신 딱 하더라도 살 사람이 없으면 시장이 아직 안 받아주면 다시 말해서 너무 빠르면 타이밍이 안 맞아버리면 시장이 없어버리면 시장이 너무 작아버리면 그러면 기술 혁신하고 그 혁신하는 것이 의미가 없죠. 그렇죠? 두 번째 시장에 제약 조건이 생겨요.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인력에 대한 것이죠. 인력이 뭐냐면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려고 하더라도 뭐가 필요합니까? 사람이 있어야 일하잖아요. 그렇죠? 투입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전담 TFT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우리 소수 정예로 일하다 보니까 다들 현업에 바빠서 지원해 줄 사람이 있지만 풀타임을 뽑아서 그 일을 담당할 전담팀을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제가 컨설팅이라는 수단을 가지고 업체를 방문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저는 뭘 원하냐면 저와 같이 일할 전담 인원을 제가 원해요. 컨설팅에 있어서요. 저랑 같이 일할 전담 인원이 있으면 성공률이 90%예요. 반대로 전담 인원이 없으면 실패율이 90%예요. 왜 그럴까요? 자 보세요. 전담인이 있게 되면요. 일단 사람 잘 뽑아만 놓으면 적임자 뽑아 놓으면 그가 이것밖에 안 하기 때문에 이거로 자기가 업무 평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잘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그는 무조건 잘해요. 설사 잘못하다 무조건 잘했다고 말해요.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입장이 같은 배 탔어요. 전담팀을 만들어서 풀타임으로 만들어놓은 순간 그와 저는 공동 운명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성공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무조건 프로젝트는 성공해야 되고 성과는 나와야 되고 성과가 사실 미흡하더라도 그는 나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어떻게 성과를 창조해내고 말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프로젝트 전담맨이 있으면 컨설팅 입장에서 프로젝트가 매우 좋죠. 그런데 전담 인원이 없으면 변명거리가 너무 많아요. 아니 이거 이번 달까지 하기로 했는데 왜 안 했어요? 라고 말하면 바빠서예요. 바빠서. 해외 출장 다녀왔잖아요. 어디 갔다 왔잖아요. 지금 이번 달 뭘 해야 되잖아요. 타이밍이 안 맞아요. 그래서 미뤄지고 우선순위 밀려버리는 거죠. 그쵸? 그는 이것 말고도 더 중요하고 소중한 자기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부차적인 업무니까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 업무 성과 잘 낼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컨설턴트는 프로젝트를 하면서 성공을 위해서 뭘 합니까? 어떻게 하면 전담 TFT를 만들어낼 것인가 그리고 우수한 인재가 여기에 인게이지먼트 참여되도록 할 것인가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해요. 그렇죠? 그 모든 프로젝트 그래요. 아까 기술 혁신과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딱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붙일 사람이 없는 거죠. 왜 그럴까요? 제가 만나는 대한민국의 어느 기업도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여유 인력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합니까? 인력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자금이요. 기술 혁신이나 비즈니스 모델 혁신 하려면 뭔가 선행 투자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기술 혁신, 목합 만들어 봐야 되죠. 샘플 사봐야 되죠. 그죠? 제가 어느 중소기업에 방문해가지고요. 혁신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TFT를 만들고 다 했는데 엔지니어를 만나서 같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제가 답답했어요. 뭐냐면 제가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 물건을 만드는 세계 최고의 경쟁 회사들은 어떤 회사들이 있습니까? 그때 첫째 1번 이름을 잘 몰라요. 2번 그럼 이제 이름 아는 회사가 있어요. 자 A사가 있습니다. A사의 모델들은 어떤 모델들이 있습니까? 그 모델들은 우리 모델과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구조는 어떻습니까? 타입은 어떻습니까? 성능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답변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죠. 물건 한 번도 본 적 없습니까? 그렇게 말했더니 카탈로그 상으로 그림만 봤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물건이 있다는 것만 알아요. 근데 뜯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럼 프로젝트 성공하려면 물건을 뜯어봐야 되니까 경쟁자 물건들 있잖아요. 대표 모델로 쭉 셀렉팅 해가지고 한 3대씩만 3개씩이지만 돈 주고 구입해서 가져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그 회사 창사 이래 지금까지 한 번도 경쟁회사 물건을 공부할 목적으로 정상적 소비자 가격 주고 사와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어느 한 경쟁업체 모델 한 모델을 한 대 사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관심 있는 모델마다 3대씩 3대를 원하는 거 뭐냐면 한 대는 뜯어봐야 될 것 같고 한 대는 내구 상태에서 돌려봐야 될 것 같고 한 대는 조립 분해하지 않고 가만히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하나는 해체 목적으로 하나는 제품으로 좀 들여다보려고 하나는 마모델 죽을 때까지 돌려보려고 그러니까 3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델을 정하고 회사마다 주고 3개 주사 달라니까 금액이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이런 돈을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안 사고 머리만 써가지고 신제품 나올 수는 없냐고 그한테 물었어요. 다행스럽게 저는 그 사장님을 만날 수가 있었고 그 사장님에 매우 강력하게 도전을 했는데 사장님께서 컨설팅비를 거금을 주고 받는 입장에서 그것도 없이 성과가 전혀 안 나온다고 제가 우기니까 어쩔 수 없이 이미 컨설팅비는 투자가 됐고 그렇잖아요. 잘못하면 꽝이 될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금을 들여서 신제품을 샀어요. 사가지고 그걸 보고 나서 드디어 뭐합니까?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어요. 효과적인 아이디어가. 그래서 그 프로젝트에 성공했어요. 혁신하려면 뭐 했습니까? 돈이 있어야 돼요. 돈. 많은 회사가 마음속으로 혁신을 원하지만, 그죠? 기술이 있습니까? 그죠? 기술이 있습니까? 여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시장이 있습니까? 시장. 그렇죠? 돈이 있습니까? 자금이 있습니까? 이 네 가지가 발목이 딱 붙잡히니까 어떻게 해요? 혁신하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지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뭔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나온 단어가 이기기 위한 전략과 지지 않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기기 위한 전략은 뭐냐면 아까 기술혁신을 통해서 업계를 1등하겠다는 전략을 말해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쉬운 말로 말해가 판을 쓸어버리겠다. 뭘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무슨 힘을 가지고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판을 쓸어버리겠다. 그렇죠? 이게 이기기 위한 전략이에요. 반대로 공격해오면 안 망해야겠다. 망하진 않아야겠다. 우리는 우리 틈새시장을 지켜야 되겠고 차별성을 가지고 우리는 여하튼 어떤 공격을 해오더라도 우리는 버티고 살아야겠다. 라고 하는 것은 뭐합니까? 지지 않는 전략. 망하지 않는 전략. 둘 줄 생각해서 여건만 된다면 이기기 위한 전략을 가시고 아무리 안 되더라도 수성은 해야 되니까 지지 않는 전략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저 속에 이제 많이 심어놨는데 이제 혁신의 유혹에서 심어놨는데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키워드가 딱 숨어있는 키워드가 하나 있어요. 그 키워드가 뭔 줄 아세요? 사람이에요. 혁신은 사람이 합니다. 그렇죠? 사람이 합니다. 혁신가가 있어야 됩니다. 혁신가 있어요. 그래서 혁신은 창의성 있는 사람이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집중해서 하게 되면 가능해집니다. 근데 중요한 게 사람이 있어야지 혁신이 됩니다. 비즈니스 모델 혁신이든 기술 혁신이든지 거기에 적합한 사람이 있어야지 그걸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사람은 아까 말했던 리스크의 사람은 이제 보유 인력을 말한다면 여기 이제 주도하는 사람의 혁신가. 여러분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요. 지금 이제 우리 주변에 혁신에 성공했다고 보이는 모든 기업은 100% 그 혁신을 주도하는 사람 이름을 연상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너럴 일렉트릭 유명하다고 한다 이제. 그럼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잭 웰치가 딱 떠올라요. 연상이 돼요. 예를 들어서 토요타 자동차, 뭐 오노 다이치 뭐 이런 사람이 연상이 돼요. 일반적으로 어느 기업이라도 그 혁신을 이루었다면은 누군가 그 총 떼맨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깃발 든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가 뭘 했습니까? 그것을 의지력을 가지고 아까 모든 난관들이잖아요. 난관들을 극복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까 말한 벽들이 있잖아요. 벽들을 뭐합니까? 돌파하려면 설득력인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의지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누가 프로젝트 하는데 뭔가 장애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곤란합니다. 딱 말했더니 그러면 할 수 없고요. 이러면 스톱이죠. 그럼 혁신이 진행되지 않잖아요. 근데 그걸 돌파하려면 결국 뭐 하냐면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내용을 백그라운드로 해가지고요. 제가 이 책에서는 7가지 혁신에 대한 것, 혁신의 원칙에 대한 것을 설명해 드리고 요점 정리하고 몇 가지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지금 아까 말한 거랑 똑같은 말인데 강력한 리더십을 가져야 됩니다. 혁신은 기본적으로요. 이론상으로는 탑다운이라는 용어가 있고 바텀업이라는 단어가 있고 뭐 미들 바텀업 뭐 이런 용어도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많은 혁신에 대한 것을 연구도 해보고 참여도 해보고 관리를 해보고 관계를 해봤는데 해보니까 결국은 뭐냐면 탑다운이 정석일 것 같아요. 정석은. 그러니까 혁신을 이루는 것은 탑다운을 이루는데 과정상에서 공감 형성도 해야 되겠고 근데 여러 가지 위해서 우리가 보조수단으로 바텀업이랄지 미들 바텀업이랄지 뭐 이렇게 쓸 수는 있지만은 기본에 혁신을 성공시키는 인자는 탑다운이에요. 강력한 리더십이 있어야지 혁신 성공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결국은 뭡니까? 성과를 결정하기 때문에 인재 양성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용어 중에 이런 책 있죠. 사장의 그릇을 보면 회사가 보인다. 사장을 보면 회사가 보인다. 사장의 그릇만큼 회사가 커진다. 그런 책이 있어요. 그렇죠?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뭐합니까? 사장의 리더십이 절대적 영향력 전부에 미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혁신에 대해서 연구할 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혁신에 어떤 걸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나의 맨파워 있잖아요. 나의 능력, 그죠? 나의 실력, 능력, 또 파워 있잖아요. 그게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절대적.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가 강력한 리더십을 확보하지 않는 한, 내가 실력이 없는 한 나와 관계된 모든 혁신은 그림의 떡일 뿐만 아니라 그냥 탁상구동일 뿐만 아니라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요. 내가 강력한 의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걸 실행할 만한 실력을 갖추게 되면은 나로 말미암아서 내 주변이 다 밝아지고 다 좋아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자기개발해야 될까요? 왜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성장해야 될까요? 우리가 내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라고 생각한다면 유익을 끼칠 만한 실력과 파워를 내가 갖춰야 된다는 거죠. 리더십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야 내 말이 영향도 생기고 내가 원하고 희망하는 좋은 생각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게 탑다운이에요. 혁신의 유혹에서 7가지 정석의 첫 번째 원칙으로 말하는 것이 뭐냐면 아까 말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리더가 돼야 되고 리더십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리더십을 찾아야 되고요. 저는 지금까지 프로젝트를 하면서 컨설팅에 관계된 일을 하면서 경험상으로 몇 가지 노하우를 터득한 게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뭐냐면은 아까 제가 설명했던 내용 똑같아요. 일단 강력한 프로젝트 팀을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하고 공동 운명체, 성과를 같이 책임질 사람 있잖아요. 그걸 만드는 것에 대해 매우 관심이 높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요. 2번이 뭔 줄 아세요? 그 회사의 성과를 내고 싶으면은 그 회사 전체 직원 중에서 리더에 속한 사람 있잖아요. 과장이든 부장이든 공장장이든 뭐 이사든 부사장이든 뭐 임원이든 사장이 누구 관계없어요. 중에서 누구를 총대매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강력한 리더십 발휘를 누구를 통해서 할 것인가. 그렇죠? 저는 전략적으로 의도적으로 한 사람을 정합니다. 전략적으로 의도적으로 한 사람을 정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깊이 상의합니다. 뭘 이야기할 거예요? 혁신의 필요성을. 그렇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봐도 할 사람이 없는데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나선다면 제가 모든 면에서 물심양면을 지원해서 돕겠습니다. 같이 해보지 않겠습니까? 제가 돕겠습니다. 그죠? 라고 한 사람을 찾아서 그를 동기부여시켜서 그를 앞장 세우고 그거 할 수 있도록 같이 상의해서 긴밀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 한 사람이 자기는 회사 내에 이런 일이 필요하다는 걸 저도 알고 있고 그렇죠? 아마 그가 컨설팅에 하자고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죠? 마인드도 있고 자세도 있고 태도가 있으니까 그가 주도적으로 그가 중심이 되어서 일이 되면 성과가 잘 나오죠. 잘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게 원리예요. 그렇죠? 근데 도망가는 사람만 있고 총 떼매는 사람 없고 나서는 사람이 없으면 이제 어디 이상한 데 가버리죠. 결과가 하나도 없고 흩어져 버리죠. 많은 회사들이요. 다른 회사 벤치마킹 많이 해요. 그리고 모방해 옵니다. 근데 유지되지 않고 성과내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해보니까 막히는 게 나오거든요. 다 자기를 바쁘니까 내려놔 버려요. 그냥 그 우리한테는 안 맞아요. 그죠? 그럼 제가 얼마 전에도요. 우리 국내 어느 기업을 한 몇 군데를 선정해가지고 저희가 지도하고 관계된 기업들인데 선정해가지고 이제 의식개혁 차원으로 같이 제가 동행해가지고 업체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방문해서 말 한마디 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도했던 회사들 있잖아요. 저희 회사에 지도받았던 회사나 관계된 회사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이제 구경하고 있었죠. 그랬더니 이제 뭐 발표하는 사람들 아주 이렇게 발표한 자리에 서니까 더 열심히 설명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봤을 때 그의 혁신의 의지가 100점 만점에 50점이었다면 아니 70점이었다면 발표를 딱 보니까 그의 혁신의 마인드는 99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소에 저는 얼마나 속세기한 사람이었는데 그거 발표를 딱 보니까 완전히 뭐 본인이 기획을 했고 본인이 뭐 제가 그 발표 모습을 보고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어느 회사 혁신을 열심히 안 하는 회사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 관계된 사람들 다 자부심은 있거든요. 본인을 열심히 안 하면서도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공부시킬 목적으로 제가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올려줘야겠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래도 그동안 세월 가운데서 참 많이 발전한 것 같아서 남에게 좀 자랑하고 싶네요. 한번 견학 한번 시켜주면 안 될까요? 이렇게 제가 부채질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아마 제가 그렇게 말하면 기분이 좋아서 다 오케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아무 업체라도 관계된 업체 있잖아요. 초청에다가 요새 뭐 공장 교류회랄지 뭐 이렇게 업체 방문하는 거 다 관심 있으니까 제가 어레인지를 해서 드디어 방문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사람을 발표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발표를 세우고 나면 제가 얻고자 하는 기대효과가 뭔 줄 아세요? 그가 발표자 하는 순간 이제 혁신 전문가가 될 뿐만 아니라 본인이 앞으로 혁신에 앞장서서 할 거라고 제가 믿음이 가요. 왜냐하면 발표 전에 혁신 마인드가 50점인 사람이 자기 회사 혁신 사례 발표를 본인이 발표해서 설명이 되니까 다 자기 이야기로 발표해서 이거 제가 생각한 거고 제가 이렇게 한 거고 이런 고민이 있었고 이렇게 혁신하고 이걸 돌파하고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앞으로 자기가 이렇게 할 거라고 이렇게 남 앞에 공표를 하는데 보니까 인재 양성 수단에서 그보다 좋은 방법이 없다 생각이 들었어요.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강력한 리더십, 그렇죠? 혁신에서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건을 어떻게 만들어야지 될 것인가.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더 멋있는 이야기인데요. 두 번째는 매우 쉬우면서도 이렇게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뭐 상식적인 것이 가장 이게 진리다 이런 말 표현 같은 말인데 이렇게 썼습니다. 혁신은 일상적인 업무로 만들어야 된다. 혁신을 일상적인 업무로 만들어야 된다. 혁신을.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우리가 하는 모든 바꾸자 하는 개선 활동 있잖아요. 혁신 활동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기술 혁신인데 비즈니스 모델 혁신들을 현업에 하는 것과 분리시켜서 별도 업무로 만들어 놓고 나면 이게 뭐가 됩니까? 하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잘 안 되기도 하고 등등하니까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내려놔 버리는 거죠. 그거 어렵다. 이건 부담스럽다. 이건 좀 어렵다. 쉽게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안 하려고 발 빼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뭐로 만들 필요가 있어요? 일상적인 업무예요. 기본 업무로. 자기 업무예요. 자기 일이에요. 원래 그거 하는 거예요. 여기에 관계된 전문 용어가 뭐냐면 전원참여라는 용어가 있어요. 전원참여란 말 있잖아요. 전원참여 용어 뜻은 어떤 거냐면 그냥 일 내려놓고 전부 와서 이거 다 해라 이런 말이 아니고 일상적인 모든 업무 가운데 항상 그것을 숨 쉬듯이 그걸 해야 된다는 거죠. 항상 해야 된다는 걸 말해요. 예를 들어서요. 대한민국에서 개선 활동 중에서 제한제도가 활성화 잘 안 돼요. 우리 제한제도를 활성화하기 시켜서 제가 보면 많은 제가 방문한 회사에 보면 제한제도를 만들어요. 그러고 나서 시상금을 걸어요. 써서 용지 내기만 해도 참가상을 주고요. 심사위가 등급 나오면 등급별 가지고 또 상을 주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포상도 해서 동기부여하고 아이디어를 많이 내라고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형식적이에요. 이게 잘 되질 않아요. 여러 면에서. 그러니까 제가 방문한 우리 한국 기업들 상당히 많은 회사들이 제한제도를 관심을 다 가지고 있고 또 활성화시켜 노력은 하고 있지만 노력 대비 성과가 큰 것을 별로 못 봐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당신은 이 일이 제한제도 쓰는 것이 당신 기본 업무는 아닌데 당신이 부가적으로 시간을 내가지고 아이디어 용지에다 써서 낸다면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겠다. 좀 바꿔서 말해서 당신 기본 업무는 아닌데 이런 거예요. 근데 회사를 위해서 이런 좋은 일을 하면 부가적으로 하면 회사도 거기에 보상할 용의가 있다. 이런 취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그거 제한제도 안 해도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라고 말하면 안 해도 되는 업무예요. 하면 인센티브로 상을 받는 거고 안 하면 안 받으면 돼요. 나는 내 특별 아이디어 없어서 제출하지 않았으니까 상 안 받으면 돼요. 이런 분위기. 이런 분위기에서 제한제도 활성화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방문했던 회사 중에 일본의 유니크라프트라는 회사예요. 유니크라프트인데 회사 이름이 이제 어떻게 그렇게 장명했습니까 했더니 유니크하다에서 유니를 땄대. 유니크하다, 유일하다 그 말이죠. 크라프트가 장이란 말이에요. 장이 이제 기능장. 그러니까 유니크라프트 그러니까 느낌상 그러니까 유일한 기술자 장인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장인 정신. 그래서 회사 이름을 개명하면서 이렇게 현재식 이름을 바꾸면서 옛날 이름이 옛날 이름이 구로다 철공소 뭐 이런 이름이었어요. 모양이 안 좋잖아요. 창업자 이름 따고 구로다 씨가 하는 철공소다 이거. 그게 그래서 이제 회사 2대 아들이 가업을 이었는데 자기가 회사 이름을 바꿨어요. 바꾸면서 자기가 유니크라프트. 근데 유니크라프트라는 이 회사는 종업원도 한 120명밖에 되지 않은 조그만 중소기업이에요. 자동차 부품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누가 저에게 그 회사 가보면 참 볼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유니크래프트에 가가지고 공장을 둘러봤는데 개선이 정말 많이 했더라고요. 정말 여러 면에서 와 대단하다 그런 느낌을 이렇게 혁신도 많이 되고 하면서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나오다가 게시판을 봤는데 게시판에 그 편지지 있잖아요. 노란색 편지지에 누가 줄을 이렇게 꺼가지고 이름을 쭉쭉 적어놓고 건수를 적어놨는데 이달의 제한 건수 이런 글씨가 있어요. 이달의 제한 건수. 근데 이름을 쭉 적어놨는데 석차순으로 이렇게 숫자 많은 거 있잖아요. 부터 쭉 적었어요. 근데 1등을 딱 봤더니 147건이에요. 명단을 딱 보니까 전종호인 명단 같아 보였어요. 맨 마지막 장에 그 이렇게 편지지로 아껴 써가지고요. 딱 중간 선거구에서 있기 때문에 한 줄에 20명이니까 이게 한 페이지 있잖아요. A4 용지 한 페이지에 한 40명도 명단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세 장 되죠. 120명이니까. 마지막 장을 딱 넘겼더니 맨 마지막 번에 이름이 딱 나왔는데 그 이름에 써 있는 숫자가 20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한 달에 적어도 20건 했고 많이 했으면 147건 했다. 숫자가 꽤 많아 보이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평균 수준보다도. 제가 혼자 머릿속 계산해 봤어요. 일본은 주 5일 근무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이 보통 4주예요. 그러면 20일 근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일 근무하는데 147건을 냈다. 147건 나누기 20을 하니까 하루에 한 7건, 8건 한 거예요. 그럼 하루 근무 시간이 8시간인데 그러면 1시간에 한 건씩 냈다는 말인데 좀 숫자가 좀 심하게 많은 것 같아요. 20건을 하더라도요. 워킹데이 20일로 계산했을 때 하루에 한 건 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표를 딱 보면서 그 서서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 이달이 제한 특별 강조의 달이었나 보다. 전 직원 적어도 하루에 한 건씩은 아이디어 내라. 이렇게 한 거구나. 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관리부장이죠. 유니크래프트 관리부장에게 제가 질문했습니다. 참 제안을 많이 했네요. 뭐 이렇게 하면 뭐 특별 시상도 합니까? 왜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강조의 달로 해서 이렇게 하셨나요? 부트자에서 이제 그 좀 숫자 너무 커 보여가지고 질문했죠. 그랬더니 저한테 이렇게 말하네요. 저한테 저희 회사는 제안을 한다고 해서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저희 회사 전 직원 중에서 지난 5년 동안에 한 달에 20건 이하의 제안을 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지난 5년 동안에 한 달에 20건 이하의 제안을 한 사람은 우리 회사 직원 중에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제한제도의 거의 100%는요. 종이에 써내면 효과가 있어요. 제출해서. 유니크래프트는 실천력을 강조해가지고 써내면 안 되고 계산해가지고 결과를 적어서 내야 돼요. 완료 건수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가 아니고 이런 아이디어가 있어서 했는데 이런 결과 나왔습니다라고 써내야 돼요. 그러니까 완료 건수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느 회사가 완료 건수가 회사 직원이 적어도 한 달에 20건 이상의 수익을 지난 5년 동안에 전원이 했다면 그것은 부가 업무입니까? 기본 업무입니까? 이런 말이죠. 그렇죠? 무슨 말이야? 그 회사 문화 속에 뭐합니까? 우리 회사의 기본 업무는 직원은 일하면서 생각하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해보고 그래서 써가내고 사람들에게 횡책 전결해가지고 그걸 공부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제서 개안에 대한 것을 뭐하죠? 기본 업무를 넣었다는 거죠. 혁신을 분리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혁신 활동을 별개 업무로 보면 안 되고 혁신 업무를 기본 일상 업무 중에 일관성에 해서 혁신하기 위해서 일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말하면은 뭐라고 또 보충 설명할 수 있냐면요. 혁신을 기본 업무로 생각한다라고 하면 전 세계 있는 모든 관리자들과 리더들의 기본 업무 가운데 혁신에 대한 것은 기본 업무로서 정의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의되어 있어야 되죠. 일본에 아주 혁신을 너무너무 잘한다는 회사를 갔더니 놀랍게도요. 어느 생산 관리자가 근무 시간 중에 신문을 천천히 보고 있는 거예요. 신문을. 제가 보는 모습으로 봐서는 놀고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아니 요새 그 근무 시간 중에 딱 사무실에 앉아서 신문을 쫙 천천히 이렇게 신문 기사 읽고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 일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고 노는 것 같아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제가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신문만 보고 있어서 놀고만 있어서 이래도 되나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뭐 하세요? 이렇게 뭐 하세요? 이렇게 그죠? 지금 뭐 하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는 제 말 뜻을 눈치를 채고 저한테 자기 회사의 개선의 시스템을 설명하는 거예요. 저희 회사는 일선 감독자인 조장 반장은
일선 감독 조장반장은 하루에 오늘 계획되어 있는 생산량에 대해서 품질과 생산량과 납기에 대한 것을 책임의식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장의 조장반장은 오늘 결정되어 있는 생산 목표량 있잖아요.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생산 목표량, 품질, 납기를 준수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직장들은 현재 직장이라고 조장 반장 위에 직장이 있어요. 또 공장이라고도 하고요. 그 직장은 주간 생산계획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주간 생산계획 책임하고 혹시 내일 생산할 거 자재 결품 없는지 선행관리하고 체크해보고 문제되면 연락하고 상의해가지고 주간 생산량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고 주간 생산량이 지난주보다 더 좋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나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개선 활동을 궁리하는 사람이 바로 저의 공장이고 직장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저는 과장이라서 이달의 생산 실적이 지난달보다 좋아지도록 이달의 품질이 지난달보다 좋아지도록 이번 달에 납기의 모든 고객의 만족도가 지난달보다 좋아지도록 하는데 책임의식을 가지고 우리 과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보다 이달에 더 좋아지려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얻기 위해서 신문도 보고 잡지도 보고 견학도 해보고 딴 데도 가보고 사람도 만나보고 있는 중이 저의 일입니다. 저는 목표가 이달을 지난달보다 더 좋게 만드는 게 저의 역할입니다. 하면서 한술 더 떠서 하는 말이 저희 부장님께서는요. 위에 부장 있잖아요. 부장님께서는 분기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번 분기가 지난 분기가 좋아지더라 해서 분기 책임지고 있는 우리 부장입니다. 저희 사장님은 연간 실적을 책임맡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 말 속에 무엇을 말하냐면 일일 어제보다 나은 오늘 이대로 책임맡고 있는 건 조반장의 개선 책임이에요.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좋아져 책임맡고 있는 사람은 직장의 책임이에요. 지난달보다 이번 달이 좋아질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과장의 책임이고 지난 분기보다 이번 분기가 더 좋아져야 했다고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부장의 책임이고 작년보다 올해 경영 성과가 좋아야 된다고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장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 가만히 듣고 보니까 전원이 개선의 책임이 있어요. 어떤 책임이냐면 좋아지도록 하기 위한 책임과 혁신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거죠. 책임이 있다는 것은 기본 업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안 좋아져도 좋다 이게 아니다는 거죠. 좋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방문했던 어느 회사 이야기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 회사는 혁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누가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내더라도 얼마나 수용성이 좋아지고 잘 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기 싫은데 귀찮은데 바빠 죽겠는데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것까지 하라 하면은 그걸 내가 왜 해? 이런 어떤 이원적인 분위기 속에서는 혁신이라는 것이 겉보기 개선이 된다는 거죠. 겉보기. 그러니까 겉으로는 뭐 보고서상으로 해요. 그렇죠? 저는 겉보기 개선을 잘 눈치채는 사람이에요. 현장에 가잖아요. 어느 현장에 가면 자료 중에 보면 동적 자료가 있고 정적 자료가 있어요. 정적 자료는 바뀌지 않는 자료예요. 포스터 같은 거 있잖아요. 포스터 뭐 붙여놓은 구호랄지 포스터는 그걸 정적이라고 그래요. 움직이지 않아요. 붙여놓으면 뗄 때까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 동적 자료가 있어요. 동적 자료는 일 생산량이랄지 일 분량률이랄지 뭐 개수 실제 뭐 적어야 되는 게 있잖아요. 뭐 이렇게 그때 매일같이 뭐 숫자를 적어야 되는 거. 그걸 뭐라고 동적 자료라고 그래요. 겉보기 개선하는 회사는 어떻게 되냐면요. 겉보기 개선하는 회사는 제가 불시에 현장을 방문했을 경우에 동적 자료가 숫자가 안 채워져 있어요. 손님은 다 금방 메꿔요. 누가 온다! 그러면 금방 숫자를 다 메꿔가지고 잘 되는 거로 보이도록 하는데 평소에는 안 적어요. 그렇죠? 저는 동적 자료, 날짜를 딱 보면 이 회사의 관리 수준이 눈에 보여요. 그렇죠? 겉보기 개선하는지 실질 개선하는 것이죠. 아주 많은 회사가, 제가 방문 회사에 아주 많은 회사가 이 동적 자료 있잖아요. 약점이 많아요. 심지어 어느 사장님께서요, 제가 어느 공장을 방문했더니 그 사장님께서 저한테 저희 공장 요새 열심히 얼마나 잘하는지 자랑스럽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현장을 보여주셔서 막 안달이 나 있는 거예요. 그냥 끌려갔어요, 제가 현장을. 그냥 뭐 그 사장님이 막 잘하고 싶어가지고 갔어요. 끌려갔죠. 끌려갔더니 사장님이 다니면서 여기 어떠고 이거 뭐 옛날에 이랬는데 이러고 막 이야기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제 눈에 곳곳에 보이는 게시판들이 있잖아요. 처음에서 지금이 5월인데 4월달 자료가 붙어있고 4자 5자로 안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그런 것이 곳곳에 엄청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사장님의 경영 혁신에 대한 의지는 대단히 높게 평가돼 보이는데 실제로 디테일한 관리에 있어서는 전사적으로 아직 움직이고 있지 않구나.
겉보기로 강제로 억지로 끌려가고 있는 것이지 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있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이 저한테 보여주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혁신에 있어서 세 번째 매우 중요한 키워드가 뭡니까? 전원 참여예요. 전원 참여. 그러니까 혁신을 일상적인 업무로 만들어야. 두 번째네요. 1번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 2번이 혁신을 일상적인 업무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두 번째. 세 번째가 혁신과 기업의 전략을 연계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이걸 뭐라 하면 전략의 정렬하라고 그래요. 정렬. 뭐냐면 우리가 스칼라 벡타란 말이 있는데요. 한 방향으로 같이 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혁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하고 회사가 가고자 하는 방향하고 모든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가야지 뭐가 됩니까? 같이 갈 수가 있고 진보가 있고 발전이 있는 것이지 생각이 달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못 가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놀라운 비밀 하나 말씀드리냐면요. 모든 임원들이 앉은 자리에서 이야기하면 총론적이고 추상적 이야기하면 다 방향이 똑같아요. 그래서 뭐 총론 찬성이에요. 강론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다 생각이 달라요. 총론 찬성, 강론 반대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혁신에 성공했던 회사들의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소개한다면 잭 웰치라는 분이 CEO가 되었을 때 자기를 보조하고 있는 부사장 수가 35명이 됐는데 그런 35명의 부사장을 다 없애버렸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명령을 내리면 지시를 하게 되면 35가지 분산돼 버린다는 게 스펙트럼이. 그렇죠? 왜 35명의 부사장들은 제너럴 리팅의 부사장은 다 뭐 전문가예요. 일각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시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 전달 실습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말을 딱 하잖아요. 하면 이제 귀에 듣고 조용히 글썽말로 말하면 전달하면 사람 20명 지나고 나면 쪼가면 딴 말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 언어라는 거 있잖아요. 말이라는 게 전달되는 관점에서 왜곡이 돼요. 그렇죠? 사장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좋은 방향을 이야기했다 하더라도 전달되는 과정에서 왜곡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여연이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 의견을 집어넣어서 해버리면은 절대적으로 방향이 같은 면으로 안 가죠. 그래서 어떻게 일사불란하게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전략의 정렬이라고 그래요. 정렬. 방향을 맞추는 거. 그 방향을 맞추기 위해서 회사가 쓰는 행위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비전을 선포한다랄지. 그렇죠. 그리고 눈으로 관리해가지고 현황판이나 게시판 만들어가지고 관리하는 서로 다 공유할 수 있도록 된 상황과 방향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새 말했으니까 그가 분명히 잘할 것이다. 이 말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의 마음은 들을 때 다르고 말할 때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어떻게 전략을 정렬시킬 것인가에 대한 것을 봅니다. 그렇죠? 네 번째는 창의성과 시장성 사이에 발생하는 긴장을 통제한다 했는데 이게 가장 어려워요. 그러니까 왜 혁신이 어렵습니까? 라고 말할 때 그러니까 1번, 2번, 3번으로 다 이해가 돼요. 그냥 들어도 이해되고 듣는 순간 뭔 말인지 다 이해가 되는데 네 번째가 뭐냐면 창의성과 시장성 사이에 발생하는 긴장을 통제하는데 이게 균형을 말하는 건데요. 혁신이라는 건 절대적으로 아이디어가 있어야 돼요. 이게 신규 아이디어가 있어야 돼요. 신기술, 신공법도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고요.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하는 것도 아이디어가 있어야 돼요. 그 아이디어는 어디서 가져도 상관없고 책을 읽어서 하든지 뭐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서 하든지 벤치마킹에서 하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그렇지만은 아이디어가 있어야 돼요. 창의성이 없이 혁신이 이루어진다. 그건 혁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디어 없이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건 되지 않아요. 그런데 냉정하게 생각하면요. 그 좋은 아이디어가 왜 우리 회사 그동안 쓰지 않았을까요? 경제성이 없어서 안 썼어요. 경제성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누구라도 회사에 그거 아이디어 적용하면 품질이 좋아지고 생산성이 좋아지고 좋아지는 거 있잖아요. 그럼 위임이 더 했겠죠. 근데 아직까지 그 아이디어가 지금 제한됐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우리 회사에서 적용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뭡니까? 하려고 보니까 걸리는 게 있다 그 말이야. 그렇죠? 그게 뭡니까? 시장성이고 경제성이고 그다음에 뭐하고 사업성이랄까? 그렇잖아요. 그래도 그 적용성, 실현성에 있어서 약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할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아이디어들은 그러니까 아이디어 없이 혁신을 성공할 수 없다. 그 한 가지 축이고요. 그렇죠? 두 번째, 적용하고 싶은데 그 아이디어, 쓸만한 아이디어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쉽게 말해서 그렇게 좋은, 하기만 하면 혁신될 수 있는 그 좋은 아이디어를 왜 오늘까지 실시하지 않고 있었겠는가에 대해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 하다니까 그냥 추진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나오긴 계속 나오지만은 그동안도 적용하고 지금도 적용하고 앞으로 적용 안 할 거예요. 그럼 변화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혁신의 이제 성공의 키워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두 가지를 분리시켜야 돼요. 1번, 아이디어 뱅크를 만들어야 돼요. 뭐냐면 제가 만나는 모든 회사에 가서 보면요. 혁신에 관계돼서 보면 아이디어를 잘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해봤어요. 해도 안 돼요. 부터 시작해서 할 필요가 없으니까 아이디어 내는 것 자체도 뭐 거부해요. 할 말 없습니다. 이런 분위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분리시켜서 하는 건 다음이 아니고 아이디어 내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브레인스토밍이라는 이름을 쓰든지 아이디어 뱅크란 말을 써가지고 여하튼 좋은 아이디어가 샘솟듯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없으면 성공 못하니까 그게 하나의 루트가 필요해요. 그죠? 그 필요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드디어 뭔가 이 아이디어들 있잖아요. 아이디어를 어떻게 실현시킬까에 대한 방법론에 의지력이 필요해요. 좋은 건수가 있는데 쉽게 해서 그대로 하란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조건 붙이면 그대로 하란 말이 아니고 그러한 아이디어를 활용해서 현재의 모습을 더 좋게 만들려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지를 깊이 있게 보자. 그죠? 조건이 뭐가 있습니까? 방법은 바뀌어야 된다.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 방법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저러저러 힌트가 있으니 힌트예요. 그렇죠? 그대로 하란 말 안 했어요. 힌트가 있으니 그걸 참조해가지고 바꿀 방법을 연구해보고 바꾸자.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이쪽은 실행 중심이에요. 그 두 개를 중심에 딱 서가지고 실천력과 실행력에 대한 것을 계속적으로 변화에 대한 것을 끌어가는 한 가지하고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공급해 주는 것이 같이 살아야지 두 개 살지. 가만 놔두면 서로가 발목을 딱 붙잡아가지고 뚝딱 꺼져버려요. 그 두 개를 어떻게 고양시킬 것인가에 대한 노력이 혁신의 기술 중에서 그렇죠? 혁신의 유혹이라는 실대 선수에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창의력을 올릴까, 실천력을 올릴까, 변화를 올릴까. 그것을 누가 통제할 것인가. 이건도 성공 사례가 저기 애플사예요. 이건도. 성공 사례 애플이라는 말은 뭐냐면 스티브 잡스를 제가 잘 분석해 보니까 스티브 잡스 이중성격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는 눈치를 딱 보니까요. 스티브 잡스는 성격 이중성격인데 그는 한쪽 면은 엔지니어 기술자예요. 한쪽 면은 기술자예요. 그 R&D 기술자, 제품 개발 기술자인데 한쪽 면은 딱 보면 예술가예요. 예술가예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는요. 예술가이면서 기술자예요. 그러니까 이중성격, 이중인격이에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는 어떤 면으로 보면 그는 공대를 나온 사람이고 제품 개발은 그 기술 쪽에 대해서 매우 깊이가 있는 사람이고 아까 세계 최고의 천재 같은 워드라는 사람의 파트너로서 손색이 없는 말이 통하는 기술을 이해하는 또 엔지니어 백그라운드를 가지고는 기술자예요. 그런 물건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 매우 잘 아는 이해가 되는 사람이 엔지니어 기술자거든요. 근데 스티브 잡스는 매우 특별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에요? 예술가예요. 이 사람은 현실성이 없어요. 쉽게 말해서 비현실적으로 수상적으로 미를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잘 보니까 미가 뭐냐면 창의성이에요. 예술가의 영역은 음악을 작곡한다 할지 그림을 그리는 거 있잖아요. 예술가의 영역은 100% 창조적 영역이에요. 반복적 기능이 없어요. 예술가는 창조적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CEO가 딱 되니까 어떤 게 되냐면요. 창조적인 예술적인 기능을 그가 지지 보호해 주면서 기술적인 영역이 있잖아요. 제품 개발과 생산에 관계된 영역을 커버해 줘요. 그러니까 뭐냐면 양쪽 다 엔지니어와 스티브 잡스 딱 보면 우리 편이에요. 디자이너과 예술가들이 스티브 잡스 우리 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정말 자기 편이에요. 일반적 사람 두 마음 갖고 있는 사람 없어요. 한쪽 편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말할까요? 디자인 속에 기능을 무조건 집어넣어야지. 어? 디자인을 강조해가지고 예술성이잖아요. 강조하고 기술을 뭐 구조물 다 무시하고 맞춰 뭐 이런 식으로 디자인 쪽 편을 들어가고 목소리 키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디자인 좋으면 좋지만 구조적으로 현재 기술이 갖고 또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 한 편에서 있어요. 일반 사람은. 근데 제가 스티브 잡스를 잘 연구해 보니까 스티브 잡스는 그냥 본성적으로 엔지니어이면서 그런 본성적으로 예술가예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만드는 제품 속에 뭐가 들어가요? 이 혁신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혁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두 개가 녹아 들어갈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 창조성과 시장성이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음은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현실적으로는 한쪽에 치우쳐 있어요. 치우쳐 있기 때문에 나머지 쪽이 무시되고 소홀해야 되는데 혁신이 제대로 사라지지 않는 거죠. 너무나 현실적이니까 혁신적이지 않고 너무나 이상적이니까 쓸만한 게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뜬구름잡이 이야기만 하고 있고 근데 그것을 어떻게 중간에서 잘 조화시킬 것인가 그것이 네 번째 매우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다섯 번째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저항을 최소화시켜라. 이건 딱 한마디로 해서 저항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정면 대결 하라는 거예요. 이거 뭐하고 같은 말이에요? 1번하고 같아요. 강력한 리더십 발휘. 강력한 리더십 발휘 써먹을 때가 어디다 써먹을까요? 저항 나올 때 써먹는 거예요. 그냥. 그쵸? 저항 나올 때 써먹기 위해서 강력한 리더십 필요한 거죠. 순탄하게 가고 있으면 뭐 가만히 있어도 잘 가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보면 갈등이 생기면 강력하게 정면 대결해서 일단 하고 보는 거죠. 해보고 생각하자. 그죠? 그런 리더십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항은 대화예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항상 발생하는 저항을 최소화시켜요. 그 요새 그 프로그램 중에요. 이런 프로그램 제가 요새 많이 봐요. 영화 있잖아요. 뭐 라이온 킹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 영화 변화 혁신에 관계된 영화들이 많아요. 뭐 일본에서 나온 영화 드라마 중에 불씨라는 영화도 있고요. 불씨라는 영화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또 미국에서 나온 영화 중에 시스터 액츠인가 뭐 이런 영화가 있어요. 옛날 영화들인데 근데 그것들을 편집해 가지고 변화 관리에 그 이렇게 교재로 사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변화 관리에 대한 교재들이 동영상 교재들을 보면 그 이제 그 혁신의 그 상징적인 거 있잖아요. 대한 것들 가지고 편집해 가지고 교훈을 삼고 우리가 변화를 관리하면 이런 것을 예방해야 되고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동영상을 요즘 많이 제가 보고 있는 봤는데 그 모든 동영상의 공통점이 딱 하나 가 뭐냐면 아이들은 좋았는데 누가 꼭 반대자가 나와서 고춧가루 뿌리는 거예요. 그게 꼭 등장해요. 그러니까 그게 뭐 단골 손님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드디어 뭐합니까? 주인공이 그것을 탁 이제 타파하는 강력한 의지력을 가지고 리더십을 가지고 그걸 타파하는 모습이 꼭 나와요. 저는 그걸 아주 재밌게 보고 있어요. 자, 뭡니까? 혁신에서는 반드시 구조적으로 저항이 생깁니다. 그걸 쉽게 설명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요. 관성의 법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변화에 대해서 어느 조직도 변화의 부담스러움을 느껴요. 변화의 부담을 편하지 못해요. 시대는 변하기 때문에 변화는 필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관계자들은 변화에 대해서 부담스러워요. 하고 싶지 않아요. 그게 본심이에요. 관성의 법칙 그래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가야 될 일이니까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조적인 것을 잘 저항을 최소화시켜라. 그 다음 6번째가 네트워크를 구성하라 그랬어요. 네트워크를 구성하라. 네트워크를 구성하라면요. 같은 편 만들기 그 말이에요. 같은 편 만들기. 그러니까 혼자서는 약하지만 팀이 되면 강할 수 있죠. 그래서 뭐냐면 숫자로 설명하면요. 한 조직원이 어느 조직의 100명으로 생각하면 혼자서는 99명을 이기기가 어려워요. 근데 3%가 되면 3명이 되면 97%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 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99명을 당하는 것은 너무 외로워서 지쳐버려요. 그렇지만 3%만 되면 3%의 팀워크로는 99%, 97%를 리딩할 수가 있어요. 3%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3%. 그럼 30명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저번 수가 500명이다. 15명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저번 수가 뭐 300명이다. 그치? 300, 한 10명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저번 수가 100명이다. 3명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 말고. 그죠? 우리 저번 수가 10명이다. 그거 나 혼자 해도 돼요. 그죠? 나 혼자 해도 10% 되는 거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그래서 3% 원리라는 말이 혁신에서는 필수 조건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제 큰 조직일수록 3% 확보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실제 나랑 같이 이 일에 동참할 지지자 있죠. 강력한 지지자, 역할 분담에서 같이 갈 사람 있잖아요. 그 동반자를 확보해야 돼요. 그것을 네트워크를 구성하라 그래요. 네트워크 있어야지 드디어 뭡니까? 지지자가 있어야지 이제 같이 이제 이렇게 힘을 모아서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다음에 맨 마지막 7번째가 평가에 대한 거예요. 보상 평가 시스템에서 적정한 평가 기준과 보상 시스템을 만드시오. 이게 평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평가에 대한 말을 좀 쉬운 말로 바로 인센티브라고도 말할 수가 있고 보상 시스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센티브와 페널티로 또 표현할 수가 있고 또 보너스 주는 거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평가와 보상 시스템이 금전적 보상만 효과적인가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내용이 뭐냐면 숫자를 4개를 말한다면 실제 평가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거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재무적 성과가 있어야 되겠죠. 아까 말한 성과에 그러니까 그 부가가치가 있어야 되겠고, 그렇죠? 부가가치가 있어야지 성과가 있어야 되니까 재무적 성과죠. 눈에 보이는 성과에 대한 것을 분명히 규명해야 되는데 그 표현을 좀 찾고 싶었는데 잘 표현이 되고 있지 않는데 나와 있는 단어 중에 실행이라는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실행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변화는요, 의지의 변화는 실천학습과 실행을 통해서 변화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앉아서 탁상 오는 책상에 앉아가지고 변화되질 않아요. 의식 변화되질 않아요. 근데 실행과 실천을 통해서 변화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한 재무적 성과가 있었다. 그래서는 변화된 사람이 있는 거죠. 그가 어떻게 변화됐을까? 그는 실천한 거예요. 개선에 참여한 거예요.
혁신에 참여했기 때문에 실천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면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준 시스템과 자원과 배려가 분명히 있었던 거죠. 그렇죠? 바빠서 못하면 바빠더라도 그걸 해야 된다고 말하는 그 논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하튼 혁신의 7가지의 그 원칙이라는 거 있잖아요. 원칙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상식과 거의 뭐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중요하게 설명했던 게 있죠. 혁신의 2가지 종류가 있는데 한 가지 축은 뭐합니까? 비즈니스 모델 혁신하는 거. 그것도 한 영역이에요. 그다음 기술 혁신하는 거 한 영역입니다. 둘 다 잘하는 것이 파격적인 혁신입니다. 둘 다 잘하든지 둘 중 하나를 잘하든지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잘하든지 우리 혁신을 하지 않고서는 미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혁신하지 않는 조직은 미래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혁신의 유혹에서 우리 혁신 잘해야 되겠는데 거기에 함정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잘 극복해서 나도 혁신되고 내 자신이 먼저 혁신되고 내 가까운 이웃과 가까운 모든 조직과 관계된 모든 사람이 혁신될 수 있도록 혁신의 리더가 돼야 되겠다. 한마디로 또 말하면 여하튼 사람입니다. 그렇죠? 혁신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바뀌면 조직이 바뀌고 다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것을 여러분이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혁신의 유혹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